오싹오싹 공포괴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밥을 먹었어요. 메뉴는 연어 샐러드였습니다. 거기에 김을 살짝 뿌려가지고 김이랑 같이 싸 먹었는데 이제 또 여기 자몽 주스가 또 있어요. 한입 하겠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샐러드 한번 드셔보세요. 샐러드 알아요? 샐러드 한번 먹어봐요. 샐러드 먹으면서 오싹오싹한 시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자신의 외할머니를 살해한 미친 패미 개 같은 년의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군포경찰서가 사건을 담당했었나봐요. 때는 바야흐로 2019년 6월 3일 새벽이었습니다. 군포시 당정동에서 78살 할머니가 흉기에 30여 차례 찔린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사건 당일 이 씨 부모는 집을 비운 상태였고요. 3일 오전 10시 20분쯤 집으로 돌아와 숨진 남 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 있던 남 씨의 외손녀 이 씨, 이 개 5살년을 용의자로 특정하고요. 동선을 추적했어요.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군포 시내를 돌아다니던 이 씨, 개 후레발할년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죠. 검거단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죽기 억울해서 할머니와 함께 가려고 했던 건데요? 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고요. 범행 이후 욕조에 물을 받아서 얼굴을 담갔는데요. 무서워서 포기했어. 출근 할머니가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간 거예요. 더러운 한남 경찰아. 이 미친년이 범행 순간에 어떻게 한 거냐. 외할머니가 누웠어. 근데 인연이 찾아와가지고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할머니가 너 왜 안 자니 미정아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 내가 얘기해줄까? 재밌는 얘기 있어. 이지랄 하면서 와가지고 칼로 찌른 거 아니야. 칼 들고 와서. 미친년이죠 이거. 근데 인연의 진술이 거짓말 같아요. 경찰은 이 씨의 방 거울에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내용의 글이 적혀있는 걸 확인했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 그런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의 진술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앞뒤가 다르다는 거겠죠. 그리고 외할머니가 이 씨의 집을 자주 찾았고 별다른 갈등도 없었어요. 같이 사는 것도 아니구나. 근데 30여 차례를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이런 점을 비춰볼 때 이 씨 미친 씨패미년이 정신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들여다봤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샀습니다. 얘가 새로. 집에 있던 칼이 아니야. 계획범죄이지 않을까. 아니 근데 미친년이 지가 할머니 죽인다고 무슨 이득이 있어서 이걸 계획을 해. 도라이네 이년 이거. 다이어트 약 먹었나? 그래서 이제 뭐 계획범죄 가능성이 여러만 두고 있어요. 더 자세한 건 조사해봐야겠죠.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던 새끼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이 새끼가 워마드에 가입을 했어. 등신같은 새끼. 심각한 남성 혐오적 언행을 보였죠. 그리고 신변을 비관해가지고 아무 남자나 칼로 찔러 죽인 후에 지도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대. 머저리 같은 년이.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이 유영철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응? 유영철 체포될 때 뭐라 그랬어요? 뭐 부유층이 각성하고 여성들도 뭐 몸을 함부로 놀리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 지랄 해놓고 정작 죽인 거 그냥 힘없는 노인들이야. 부자들도 아니었다고. 이 새끼가 뭐가 달라요? 아무 남자나 칼로 찔러 죽이고 지도 목숨을 끊겠다고 한 새끼가 결국 지네 할머니, 가장 사회적으로 약한 취약한 계층의 할머니 죽이고 지 목숨도 안 끊었잖아. 이 유영철이랑 뭐가 달라요? 미친 새끼가. 남 탓만 하는 새끼지. 이러니까 워마드 가입하는 거야. 자, 사건 발생 하루 전 6월 2일 외할머니 남 씨는 이 씨의 가족들이 함께 살던 집을 방문해 하룻밤을 묵었어요. 자, 그리고 이 사건을 전달하는 또 사건 의뢰에서
이분이 이제 탄핵되셨잖아요. 김복준 교수. 그리고 이제 새로 김복준의 이야기 속으로라는 채널을 창당하셨습니다. 예. 지금 구독자가 뭐 일주일 만에 한 10만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쭉쭉 늘 것 같고요. 예. 많이들 한번 보러 가보세요. 자, 이 씨는 남자를 죽일 기회가 생기지 않자 대신 자기 주변에 있던 외할머니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외할머니를 눈과 목을 포함해, 눈과 목이라는 부위 자체가 이 새끼가 얼마나 좀 분노에 차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눈을 찌른다는 건 정말 이게 원한 관계라고 볼 정도거든요. 근데 지가 지 할머니한테 무슨 원한이 있냐고. 미친년이야. 30여 차례를 찔렀어요. 얘가 뭐 범행 전과도 없을 텐데 왜 이러지? 그리고 지도 욕조에 빠져서 죽으려고 했는데 물 받아놓고 보니까 막상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제 멈추고 새벽에 집을 나와가지고 지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립니다. 추적 못하게 하는 거잖아. 대신에 뭐 친구들하고 카톡은 하고 싶으니까 또 워마드 들어가야 되니까 인터넷 해야죠. 외할머니 휴대전화를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길거리 쳐 돌아다니다가 경찰에게 잡힌 겁니다. 이 사건 이후 가해자가 워마드 활동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소에 워마드를 페미로 인정하고 남혐 사이트를 옹호하던 주류 여성단체가 침묵한 점, 이런 게 인터넷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했죠. 이게 페미야. 이게 페미라고. 응? 에휴. 이게 뭐야. 기집애 대가리 존나 크고 팔 짤뚱하고 다리도 짧고 이게 뭐냐고. 기집애가 이게. 이딴 새끼니까 남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남혐을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네가 남혐 안 하면 뭘 할 수 있겠냐 이 사회에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해되는데 미친 새끼가 아무 상관없는 죄 없는 사람한테 왜 화를 푸냐고. 왜. 자, 1심에서 25년 나왔습니다. 근데 항소했어요. 얘가 정신적 문제가 있대. 인정됩니다. 근데 이거 사실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이게 감형이 될 수 있는 거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 큰 성인이 면허를 땄어. 그럼 운전하는 거? 이거 뭐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잖아. 면허를 땄으니까 자격이 생겼으니까 운전할 수 있잖아. 근데 다 큰 성인이 술 마실 수 있어. 권한이 생긴 거야. 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인이. 근데 동시에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동시에 하면은 죄가 된다고요. 그리고 더 큰 죄가 돼요. 근데 살인범 새끼야. 정신적 문제가 있어.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뭐 씨발 펜파인애플 애플펜도 아니고 왜 두 개를 하면은 죄가 줄어듭니다. 이게 이해가 가세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게 범죄자의 의사를 볼 때 정신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나 봐. 해외에서는 이거 신경 안 쓰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게 나오냐면은 이게 자의적 선택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정신병이. 자의적 선택, 그러니까 책임 능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지가 할 생각도 없는데 뇌가 이상해져가지고 원래라면 안 했을 짓을 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추측이 들어가냐고요. 안 했을지 했을지는 몰라. 정신병이 없다고 해서 모르는 거잖아. 근데 정신병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신병 없어도 일어날 만한 새끼면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일어나지도 않은 가능성을 왜 얘한테 유리하게 적용해 주냐고요.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8년 깎였습니다. 17년 됐어요. 그리고 10년간 전자발찌. 고영욱과 같은 기능의 그 애플워치를 차는 건가? 모르겠네. 그건 많이 뭐 패치가 됐겠죠 요즘에. C타입으로 충전하나? 2심 판결문 이후 검찰과 2심 모두 상고 안 했어요. 확정됐네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2036년에 출소 예정이래요. 36년. 이 새끼 몇 살이야 그러면은?
이 새끼 몇 살인데요? 나이도 안 나와요? 이런 개 미친 페미년을 봤나? 아, 이거 화 안 내려고 그랬는데 열받네. 응? 2046년 6월에 전자발찌 해제가 됩니다. 전자발찌는 꼭 성범죄를 저질러야만 차는 건 아니에요. 이 새끼가 좀 경찰 쪽에서 예의주시해야 되는 인물이다 라고 판단되면 이렇게 전자발찌 나와요. 처음에는 뭐 성범죄자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거겠지. 20년 남았어. 완전히 그냥 사회에 멀쩡하게 나오려면 20년 남았어. 이 씨발년이라고 써있네요. 그래요? 이런 미친 새끼들이 다 있어. 물론 뭐 페미 한다고 해서 모든 페미를 살인범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워마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더 이제 문제되는 새끼들이에요. 여기는 뭐 아동 포르노 뭐 이런 거 공유하고 막 그 예전에 호주 국자라는 그 빡빡머리 기집애가 하나 있었어요. 예, 호주 국자라는 얘, 아유 씨발 진짜. 얘야 얘 이런 애야. 예. 얘도 이제 그 뭐 남자애 나오는 야동 갖고 있다가 외국에서 체포됐거든. 예. 그런데야 워마드가 뭐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거기 소속돼 있는 것 때문에 그 전체를 다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겠지만, 예. 워마드는 다른 겁니다. 예. 거기 애들은 잠재적 범죄자예요. 아, 욕을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18년 때문에 짜증나네. 자, 이해 좀 해주세요. 워낙에 미친년이었으니까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은 요거 혹시 여러분 눈이 갑니까? 이거 눈이 가시나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이 솔직히 가죠? 보겠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을 경악히 만들었던 빨간 마우라 사건. IMF 때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성년 청소년들이 집단 연루된 성관계 영상입니다. 예, 이게 유포되면서 한국에서 파문을 일으켰어요. 영상 제목이 빨간 마후라예요. 왜냐면은 거기 나오는 여자애가 중학생인데 목에 빨간 스카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어릴 때 어쩌다 봤어요. 뭐 그래서 뭐 공소시효 다 지났는데 뭐 어쩌라고.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거 법도 없었어. 이 뭐 성폭행 같은 건 아닙니다. 예, 성폭행 같은 건 아니고 여자애가 동의한 걸로 보여요. 화면 속에서 움직임이나 표정 같은 게. 웃어 여자애가. 자, 남자애들이 다 고등학생인가봐. 송파공고. 예, 캠코더로 15살인 뭐 그 중에 한 명의 여친이겠죠. 최모양이라고 하는데 외국 포르노 장면을 흉내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대요. 외국 포르노야. 일본 게 아니야.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외국이래요. 이 비디오가 이제 친구들끼리 돌려봤겠지. 그러다 이제 어떤 애가 팔았나 봐. 좀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게 시장에 풀렸어요. 시장이라고 해서 뭐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이게 뭐 청계천 같은 데서 암암리에 이제 그 뭐야 제목 없는 비디오 요런 식으로 이제 파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퍼진 거죠. 얘네들은 이제 문제 돼가지고 잡혔어요. 예,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강제성이 없었거든요. 뭐 기사 나오기로는 뭐 성폭행, 뭐 집단 강간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고 합의하에 된 걸로 보입니다. 샀냐고요? 아니요? 나는 뭐 그런 데서 본 걸로 알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카페가 네이버 카페가 주류인데 뭐 아직도 다음 카페 하는 분들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런 포털 사이트 카페는 당연히 다음이었을 때가 있어요. 한 20년 더 전에.
그때 다음 카페 같은 곳은 검열 같은 게 없어서 그 당시는 인터넷이 그냥 어느 게시판이든 뭘 올려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 뭐 어떤 뭐 스타 카페 이런 데도 그냥 올라오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 저작권 의식도 없고 그럴 때라 예. 뭐 뮤직비디오, 영화 뭐 이런 것도 막 올리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올라오고 막 그랬어요. 자, 여긴 또 일본 음란물을 흉내냈다네. 재미삼아 찍었고 예. 부모 집 비운 사이 번갈아 성관계가 있었다. 돌려보고 여중생은 촬영 당시에 뭐 접대부 생활을 했다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룸사롱 같은 데도 중학생들이 취직을 해가지고 막 일하고 그랬어요. 아동보호법 같은 게 없을 때라 예. 야만의 시대였죠. 얘네입니다. 당초 동영상 시청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 영상은 뭘 진행이 돼? 최 모양이 성행위 중 목에 빨간 마후라를 두른 점 때문에 빨간 마후라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영상에는 여러 소년들이 번갈아가며 이제 최 모양과 성관계를 갖는 모습이 있었고 여러 개의 복사본이 만들어져서 동영상 품질이 떨어졌다. 동영상이 널리 유포돼서 학교에서 이걸 보다 적발된 학생들이 뭐 이렇게 혼났고 일부 학생들은 동영상을 또 사고 팔아서 구속됐고 그다음에 우리 또 코미디언 지금은 이제 뭐 빵집 하시나요 이 양반? 예. 로홍철 씨는 2005년에 이 고등학생 때인데 비디오를 교환했다고 또 인정을 했네요. 이런 게 어디서 나왔냐? 이게 시작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지들이 이렇게 앞에 화면을 찍고 있는 거야. 타이틀을. 그래픽 작업을 못하니까. 근데 이게 이런 구성을 한다는 자체가 고등학생들이 가능한가? 그래가지고 이거 뭐 성인이 개입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랬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런 폰트를 고등학생들이 하나 쓸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애들이 찍었지만 성인이 개입된 거 아니냐? 뭐 그런 말 있었어. 영상이 2개였나 봐요. 2부가 있네요. 예, 여기 실명 거론이 되죠. 그 여자애. 자,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요. 지난 15대 대선, 주요 대선 주자들과의 인터뷰. 이게 뭐죠? 15대 대선이면? 아, 이회창, 김대중 이렇게 빨간 마우라를 아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었나봐. 그 당시는 이제 뭐 PC통신 시절이라 사실 인터넷이 뭐 그런 거예요. 두루넷, 메가패스 이런 초기. 그래서 뭐 인터넷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기도 했어요. PC방도 있었지만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고 그럴 때였어. 그래서 아직도 비디오 테이프 보고 막 그럴 때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파일로 인터넷에 풀린 거야. 그리고 이제 아동 포르노로 분류돼서 대부분 삭제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인터넷을 검열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바브 코리아 뭐 이런 데서 뭐 노란 국물 뭐 이런 거 퍼지고 엽기 같은 거 유행하면서 예, 그 시기예요. 인터넷 검열이 없었어요. 막 올릴 수 있어서 아무거나. 스너프 필름 같은 것도 그냥 애들끼리 가입해서 뭐 놀고 뭐 그런 카페에서도 그냥 막 올라왔다고. 당시 PC통신망에는 미성년 소녀와의 동영상을 입수하려는 문의가 빗발쳤고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게시판에서도 어린 자녀의 동영상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글이 논란이. 뭔 소리야? 어린 자녀의 동영상이 뭐야? 자, 최 모양 처음엔 거부했는데 오빠들이 버린다고 했어요. 나는 빨마를 구하고 싶다. 아, 리얼 플레이어. 리얼 플레이어라고 있었어 옛날에. 맞아.
이게 사라졌네 진짜 어느 순간. 아 진짜 오랜만이다. UI 봐. 비주얼 베이직으로 만들었나? 예전에는 점유율이 99%래요. 여러분 컴퓨터를 요즘에 안 하나? 저는 곰플레이어였습니다. 이 곰플레이어가 맞나? 모르겠다. 아 근데 뭐 틀으려고 해도 요즘에 다 OTT로 보고 노래도 다 이제 뭐 플랫폼에서 들으니까 멜론 이런 데서 파일이 딱히 뭐 이런 플레이어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충격적이었다. 내 나이 또래 애가 앞, 뒤, 사 등을 했는데 어린애들이라는 것에 충격이 컸다. 한 명은 비디오를 찍고 두 명이 하는데 카메라 드네도 중간중간 하려 그랬다. 화질은 굉장히 조잡해서 디테일하지 않지만 보일 건 다 보였다. 제목이 빨간 마우라는 거는 여자애가 목에 스카프 두르고 있어서. 예, 봐봐 여기 어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요. 왜냐면은 성행위 자세나 중간에 스케치북을 이용한 타이틀이 애들의 생각으로 안 보인다. 나중에 경찰에 의해 검거됐는데 7명의 미성년자가 연루됐고 성인은 없었다. 근데 이 이후에 이 여자애가 또 뭐가 일이 많더라고. 중학교 4학년 때 이 비디오 찍기 전에 집단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대요. 4명한테. 그 뒤로 학교를 자퇴하고 뭐 오빠들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된 건가 봐.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이런 피해를 입은 애들이 문란하게 크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뭔가 이렇게 지켜오던 게 무너졌을 때 다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약간 좀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 여자의 남친이 찍자고 했고 찍어갖고 애들이 돌려본 거야. 막 팔고. 다들 뭐 부모들이 무관심하고 본드 불고 막 이런 애들이었다. 2000년에 또 한 번 이게 이슈가 있었는데 왜냐면은 이 사건은 끝났고 애들이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경찰이 좀 약간 뭐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나봐. 그래서 여자애 하나 잡았는데 그때 걔야 비디오 찍었던 여자애. 이게 또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얘 근황을 또 들었는데 다른 남자 만나서 동거하던 중에 어쩌다가 뭐 남자애가 팔았나봐. 포주한테. 거기서 이제 돈도 못 벌고 이제 성매매를 해온 겁니다. 여자애가. 감금당했고 화대 갈취당했고. 그리고 나서 이거 검거됐을 때는요. 더 중요한 게 경찰들이 사정을 알게 됐잖아. 과거에 그때 걔라는 거를. 그래서 이거를 좀 내부적으로만 처리하려 그랬는데 기자들이 알려버린 거야. 하지 말자 그랬는데. 기자들도 욕 많이 처먹었어요. 봐봐. 경찰도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했는데 기자들이 언론에 보도했잖아. 지금은 뭐 이거 빨간 마후라라는 걸 딱 들었을 때 그냥 뭐 빨간 스카프 마후라라는 것도 요즘에 잘 모르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사건이 많이 덮였고 지금 뭐 영상도 못 구합니다. 이거 그때 뭐 빨간 마후라 하면은 뭐 다들 이제 이거 얘기했지. 근데 이게 그 전까지는 전투기 조종사의 상징이었어요. 공군 파일럿들이 빨간 마후라를 매나봐. 그래서 파일럿들의 상징이었는데 요걸로 이제 이름이 확 이미지가 달라진 거야. 근데 공군은 계속 쓰겠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게 뭔지도 몰라요 다들. (2020년에) 개그맨 박미선이 자기 유튜브 채널에 목에 빨간 마후라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에 빨간 마후라라고 자막을 넣었다. 박미선이 약간 좀 이제 페미 쪽 지향이에요 사람이. 근데 자기가 정작 이러고 있는 거야? 야, 이들의 모순은 정말 끝이 없구만. 이걸 개그로 쓴다고?
알고 한 거야, 모르고 한 거야. 그 뒤로 이제 이게 빨간 마우라가 유행을 타가지고 뭐 에로 비디오 제목이 다 뭐 빨간 뭐뭐였었어요. 예, 빨간 보자기 지랄하죠 아주. 예, 에로 영화들 다 이렇게 나왔었어. 네, 충격이라고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직접 출연해서 음란 비디오를 만들고 이걸 또래 학생들에게 팔아왔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한 반의 반 이상의 학생은 봤다고 할 만큼 이 비디오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뉴스데스크는 고심 끝에 우리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을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들 사이에서 은밀히 청소년 첫 장면은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비디오를 보다라는 제목 자막이 나옵니다. 직접 출연해 제작했습니다. 그럼 이런 게 돌고 있다는 걸 애들이 좀 알아? 많이 알아요. 한 학교에 한 70%는 알아요. 그럼 본애는 어느 정도 돼? 야, 근데 이 당시에 뉴스 취재 되게 좋았다. 그렇지 않아? 무슨 건물 옥상 올라가서 기자가 같이 앉아가지고 대화하듯이 찍네. 이거 요즘에 이런 걸 또 할 법한 건데 오히려 과거에 있었네요. 좀 형식을 깨는 스타일이잖아, 그죠? 과거에 이렇게 했네, 취재를. 올해도 한 50%? 아니, 인기가 많아가지고. 마우라로 통합니다. 직접 만들었다는 점이 더 출연자 바꿔가며 도중에 전화가 오자 뭐야 이거? 자기들끼리 계속 웃고 떠드는 10대들. 전생들 사이에서 거래된 독살에서 속도로 확산. 그럼 이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비디오 테이프를 본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비슷한 형태의 포르노 테이프 제작이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 시내 그 몇 개 정도나 이런 게? 제가 아는 것만은 강남에도 그럼 이거 한 2-3개 된다고.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 나왔다고 해서 얘네가 그 당사자가 아닌 겁니다. 얘네들도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 하는 거야. 들은 얘기. 얘네라고 하면 안 돼요. 모르고 강북에 강남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 원래 있어요. 거기가 원래 강북 있고. 그냥 아무나 붙잡고 이거에 대해 뭐 아는 거 얘기해봐라. 자신들이 마치 그런 포르노 영화 식이죠. 배우가 된 양 아무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글쎄요. 갈 때까지 간 거죠. 경찰에 잡힌 10대들 산 결과를 최양이 탈선의 길로 들어선 때는 부모의 불화로 지난해 6월 학교를 자퇴하면서부터입니다. 한 달을 송파구면은 거기 롯데월드 있는 쪽인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결국 어두운 과거를 갖게 된 최양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포르노 촬영에 응했습니다. 저는 그 집사람도 찍었어요. 최양의 애인이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야, 얘도. 고등학교 2학년 김모구는 부모가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운 틈을 타 갖고 있어 비울 때마다 장사를 미친 자식들. 그래요. 예. 뭐 요즘에는 없을 겁니다, 아마. 이런 거 인터넷에 떠돌 수 없어요. 아동보호법 강화돼가지고. 예, 절대 안 되고. 그리고 뭐 비슷한 뭐라도 안 됩니다. 요즘에 좀 필요 이상으로 강화된 것도 있어가지고. 예. 지금 그건 없어진 걸로 알아. 성인이 교복 입은 건 되는 걸로 알거든요. 이제 다시 풀려가지고 한때는 아동으로 연상되는, 예, 그런 식으로 말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아동으로 연상이 된다는 게 주관적이잖아. 교복으로 연상되는 그런 거면은 봐봐요. 씨발 이것도 그러면은 아동 포르노가 돼버리는 거야. 예? 그렇게 말이 이상했다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다시 풀린 걸로 알아. 아무튼 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거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죠.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연예계 거물 배병수 살인사건이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이 사람이 배병수 씨인가봐. 연예계에 있던 분이구나. 58년생입니다. 마이클 잭슨과 동갑이고요. 대전 출생, 최민수, 고 최진실, 엄정화 등을 발굴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연예인들의 매니지먼트를 맡아가지고 일명 배병수 사단이라는 게 있었대요. 연예계에서 꽤 좀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네. 매니저로 유명했구나. 그때 자기 신상을 철저히 숨겨서 베일에 쌓여 있었다. 나이를 아는 사람도 뭐 최측근 말고는 없겠죠. 알려진 출신 학교도 고려대냐 인천이냐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둘 다 아니었다. 방송 연예계 사람들과 접촉할 때 학연을 이용하기 위해 매번 거짓말을 했던 걸로 보인다. 만약 살아있었다면 신정아 사건을 필두로 학력 위조 광풍에 휘말렸을지도 모른다. 그랬겠네. 어쨌든 이런 방법이 그땐 잘 통해가지고 특히 정지영 같은 거물급 감독의 1990년대 영화들에 자기가 키우던 신인 배우들을 많이 출연시켰다. 정지영도 뭐 엄청 당했겠네요, 이 사람한테. 배병수는 매니저가 되기 전 1980년대 중후반까지 배석봉이라는 가명으로 전농동에서 주산, 부기와 회계를 가르치던 유명 학원의 강사였다. 근데 사업가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자리를 잡자 직접 학원을 6개나 운영했어요. 돈 많이 벌었고 입대도 합니다. 나이가 어렸네. 20대 때 한 거잖아. 당시 군인이었던 아빠 입김으로 보안사에서 근무했는데 부침성이 좋아요, 성격이. 그래서 군사경찰대 소속이었던 가수 김학래와 친분을 쌓습니다. 가수였던 김학래는 배병수에게 매니저를 해보라 그랬는데 당시에는 일부 배우를 제외하면 주로 가수들만 매니저를 두고 있어요. 전역하고 배병수는 김학래 소개로 어느 회사 들어갑니다. 거기서 조태선이라는 가수의 누군지를 모르겠네, 하나도. 로드 매니저로 연예계에 발을 내딛게 되지만 매니저 경험이 부족한 탓인지 조태선을 알리는 데 실패했어요. 이걸 본 김학래는 괜히 매니저 해보라 그랬나? 원래 하던 학원에서 그냥 일해. 근데 배병수는 1987년 새해 첫날 김학래 방송 출연을 보러 KBS 갔다가 최민수를 만났어요. 이 만남이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도 자유분방한 이미지가 있는 최민수는 당시에도 허름한 락커 같은 복장으로 방송국 왔다가 배병수 보고 프로그램에 출연해야 하니 잠시 옷을 바꿔 입자고 제안합니다. 최민수가 먼저 말을 걸었구나. 최민수 진짜 희한한 사람이다. 자기도 처음 보는데 옷 바꿔 입지. 얼떨결에 옷을 바꿔 입었어. 그 일을 계기로 친해져가지고 배병수는 조태선과 결별하고 최민수의 매니저를 하게 됩니다. 성향과 코드가 비슷해서 곧 둘이 방송계에서 유명해졌고, 최민수의 만남이 배병수의 인생을 바꾼 거라면 고 최진실과의 만남은 운명을 바꿨다. 1988년 10월 배병수는 MBC 갔다가 로비 구석에 앉아있던 최진실을 봤어요. 그 순간 배병수는 어떤 강렬한 영감이 스쳐 지나갔고 어떤 작품에 출연하냐고 물어보면서 최진실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하다가 최진실이 영화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배병수가 해주겠다, 출연시켜주겠다. 그래서 데리고 충무로를 가요. 마침 최민수에게 정지영 감독의 영화 남북은 캐스팅이 들어왔었어. 배병수는 최민수와 함께 정지영 감독을 만나서 최진실을 또 데려갔나봐. 같이 좀 끼워줘라. 캐스팅 부탁했고 그때부터 매일 여의도와 충무로 정지영 감독의 거주지였던 안산을 오가면서 계속 부탁을 하는 거야. 또한 고려대 불문과 출신인 정지영 감독에게 자기가 고대 후배다 이렇게 학연을 강조하면서 깍듯이 대했다. 결국 정지영 감독은 대신 영화가 개봉하기 전까지 당시만 해도 완전한 신인이었던 최진실의 이름을 알려놓을 것과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다른 영화 드라마에 출연시키지 말라는 조건으로 최진실을 캐스팅했습니다. 아우 이뻤다. 최진실 진짜 젊을 때. 최진실도 진짜 좀 이쁜 연예인 하면 꼭 이름 나오던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배병수는 자기가 운영하던 학원의 문을 닫고 사무실 차려 거기서 최민수와 함께 최진실에게 연기를 연습시킵니다. 아, 최진실이 그러니까 뭐 아무 경력이 없었구나 이 당시에. 그냥 생짜네, 거의 일반인이나 다름없는 수준이었는데. 아... 같이 성공하기 위한 연구에 몰두했다. 처음 최진실은 건들거리면서도 무례한 배병수의 모습이나 행동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도 배병수랑 같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신인인 자기한테 강한 믿음을 주는 배병수를 일단 믿고 따르기로 한다. 정지영 감독과 최진실에게 약속한 대로 배병수는 최진실을 빨리 스타로 만들기 위해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변진섭이 진행하던 라디오 PD에 신인 배우를 게스트로 넣자는 독특한 제안을 해서 이걸 또 고정 출연을 시켰어요. 스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두 사람은 노력이 빛을 발해 남부군 촬영 중 최진실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걸로 무려 3성의 광고를 찍어서 이걸로 유명해지는구나. 남편 태그시는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거 나도 기억나 이거. 이제 배병수가 이제 2명을 키우는 거야. 최민수, 최진실. 뭐든 해야겠죠. 근데 특히 배병수는 로비를 잘했대요. 최민수가 어느 정도 인기를 얻고 남부군도 흥행을 했어. 정지영 감독은 차기작 하얀 전쟁의 주연으로 최민수를 이미 찍어놨는데 배병수는 그때까지 충성을 다했던 정지영을 배신하고 성공이 보이는 어떤 드라마에 최민수를 출연시킨다. 하얀 전쟁은 해외 로케이션도 있고 촬영 기간도 긴 영화인데다가 큰 돈도 벌기 어려워. 그죠? 영화가 성공을 해야만 돈을 버는 거야. 개고생해도. 근데 드라마는 일단 광고가 붙으니까 기본적인 출연료가 보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드라마 뭐 그 당시 방송국 2-3개 있었는데 이게 안 되기가 쉽지 않거든. 성공이 보장돼 있었어. 정지영 감독에게 욕 한 번 먹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된다면서 최민수를 기어이 드라마로 출연시키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 뭐길래, 김수현 작가 드라마고 그 대발이 이순재가 아빠로 나왔었을 거야. 그래서 맨날 이순재 아저씨가 최민수한테 대발아 그 드라마네요 이게. 오히려 좋은 선택이었겠네. 좀 어떤 뭐 업계에서 의리 없는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같은 기간 최민수와 함께 심혜진을 출연시킨 영화 결혼 이야기도 그 해에 흥행 1등했다. 좋은 판단이었다. 건물 세웠겠는데 그러면? 그러나 당대 최고의 연예인들을 데리고 있던 배병수였지만 영화 드라마 각종 프로에서 소속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작품이면 제작에 모두 간섭을 하고 고집 세고 아나무인이라 좋아하는 제작진은 많지 않았다.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대요. 뭐 영화 같은 것도 찍으면은 자기가 막 다 관여하고 대본 수정해라, 좀 이따 찍자, 오케이 아니냐 이 정도면은 출연자가 좀 짬 좀 찬다 싶으면은 그런 사람들 많대. 제작자가 이러고 있네. 아니 매니저가. 소속 연예인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들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는 일도 생겼는데 평소의 모습들은 방송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마치 유명인사인 것처럼 거만하게 앉아서 소속 연예인과 자기가 모든 수익을 7대3으로 나눠 가진다는 말을 했다. 지가 7을 먹는 거야? 이런 발언은 그가 버는 돈이 엄청나게 많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화감을 줬다. 진실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여기를 앉아 이 자리에 자기 앉아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 둘이가 같이 앉으면 이쪽이 커 보인다 얼굴이. 엄정화야? 그래서 이건 따로 누구야? 이 사람 누구예요? 되지 않냐 그러는데 이 친구는 조금 좀 커 보이고 혼자 이제 표현될 때는 괜찮은데 작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일단 최진실 씨에 대한 장점이나 매니저라는 새끼가 여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있는 자체가 존나 이상한 거야. 마치 축구 대표팀 공항 갈 때 정몽규가 따라오는 느낌. 예. 그런 식인 거죠. 자기가 앞에 있고 막 트로피 들고 있고. 그런 꼬라진 거야 이게. 엄정화도 키웠나 초반에? 최진실이랑 친한 이유가 있었구나. 소속사가 같았나 봐.
장점은 뭐 제가 얘기할 필요 없고 단점만 얘기하면은 분위기를 좀 잘 타요. 그게 이제 유일한 단점이라고 저는 여태까지 뭐 단점을 얘기하고 있어. 미친놈이 지가 키우는 연예인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자랑만 해도 모자를 파네. 이 사람이 근데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와, 집 크다. 서초동 살았네. 최진실과 최민수가요 93년, 94년 연달아서 배병수랑 계약을 해지합니다. 최진실은 독립을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사적인 이유로 싸웠다. 그래서 해지했다는 정도만 밝혀졌지만 최민수는 자기가 받는 출연료나 매니지먼트 비용을 배병수에게 줬는데 배병수가 최민수에게 돈을 안 받고 그냥 매니저 일을 봐주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다녔다. 받을 거 다 받아놓고 그래서 배신감 느껴서 계약을 해지했다. 최진실이 계약을 해지하고 최민수, 독고영재, 허준호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배병수랑 다 끝났고 이병헌, 이영애도 있었구나. 야,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일장이었겠다. 유명 연예인들 다 계약 해지하면서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 자기가 잘난 게 아니야.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 잘난 거였지. 그러니까 사건을 해 그 PD도 왜 김복준 아저씨를 왜 계약을 왜 하차시키냔 말이야.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 구독자가 80만 된 게. 그렇게 생각해야죠. 아무튼 간에 그러고 나서 이 배병우 이 아저씨가 갑자기 실종됐어요. 뉴스도 나와. 10일째 실종이라고. 죽었나? 살해됐나? 막 이런 기사가 나와. 뉴스가. 배병수 씨 평소 성격 괄괄하고, 괄괄이 뭐야? 고집이 세고, 목소리도 크고, 좀만 친해졌다 싶으면 바로 반말 나와. 갑질이 일상이었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때만 해도 방송국 PD와 매니저의 관계란 완전히 가불이었는데 배병수만큼은 예외였다. 그거는 당시 최고의 톱스타 최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94년 12월 배병수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되는데 주요 수색 대상은 배병수의 집. 현장에는 증거의 인멸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기저기서 격투의 흔적 나왔고 부엌칼 2자루가 없어졌다. 안방에선 혈흔이 발견돼서 경찰은 실종 사건에서 강력 사건으로 이제 수사를 바꿨다. 실종 당일 12월 12일을 기점으로 서울과 부산 등에 있는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 누군가 배병수의 계좌에서 총 3,820만 원이라는 거액을 인출했다. 현금 인출기가 설치된 일부 은행에서 두 직원들이 공범의 인출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고 일부 지급기엔 CCTV가 있었다. 목격자들이 진술한 20대 남자의 인상착의로 용의자 신원 추정이 가던 경찰은 배병수 밑에서 로드 매니저로 일하다가 몇 달 전에 해고된 21살 용철이 얘를 의심했구나. 탐문수사에서 범행 당일 불어옴 승용차 구입했고 지인에게서 폐차 직전에 낡은 에스페로 승용차를 빌렸다는 걸 확인해서 전용철이 유력 용의자가 됐어요. 1994년 12월 23일 오후 2시 15분 충청북도 음성군의 중부고속도로 진출로에서 잠복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범인의 차를 발견했는데요. 운전자는 검문을 위해 다가간 경찰관을 제치고 차량을 급출발했다. 2시간 동안 경찰과 추격전 벌였습니다. 차에는 이제 전용철이, 김영민이 그리고 2명의 젊은 여자들 어디 놀러 가고 있었나 보다. 넷이 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배병수가 실종된 그날 밤 전용철과 김영민이 찾은 술집 업소녀들입니다. 거액의 팁을 받고 강원도 스키장으로 놀러가는 중이었어요. 경찰의 추격 이후 2시간 뒤 차는 충북 진천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견됐는데 사람은 없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40분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전용철은 경찰의 전화에 자수의사 밝히고 차를 주차한 장소에 나타나 체포를 했다. 두 여자는 도주해서 친지집에 숨어 있었고 경찰은 그 집을 급습해 두 여성을 범인 은닉 및 도주 방조로 검거했다. 이게 성립되나요? 얘네들은 모르고 따라갔다가 쫓아오니까 도망간 거잖아. 도망도 뭐 얘네가 운전했겠냐? 용철이가 했겠지 운전을. 그럼 여자애들은 끌려간 거잖아. 어차피 자의적이지 않잖아 이 도주가.
근데 이게 도주 방조가 되나? 희한하네요, 이 부분은. 공범 김영민이도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서초경찰서 찾아와서 자수했습니다. 배병수 살해하고 안매장한 거래요. 진짜 머리 오렌지족 스타일이다, 그 당시에. 이 양반 이 양반 정동영이죠? 정동영. 이 양반 요즘에 뭐해? 정동영 씨? 아나운서 출신이야, 정동영. 그 열린우리당 대표인가 그러지 않았나요? 그 노무현 탄핵 당시에? 지금도 정치인 하나? 이름이 안 나와서 모르겠네. 아, 얘가 아역 출신이구나. 전용철이가. 학교 졸업하고 군대 전역하고 일이 없어서 놀다가 토요일은 즐거워 야외 촬영장에서 배병수 만나서 잡일을 도와줬는데 애가 이제 또 인상이 괜찮아가지고 배병수가 너 내 밑에서 일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최진실 로드 매니저로 채용했는데 그리고 나서 배병수랑 갈등이 시작됐대요. 배병수는 전용철을 막대하고 무시한 게 일상이었다. 어느 날 전용철은 엄정화 로드 매니저 일하다가 엄정화의 개인 신용카드를 몰래 쓰다 들통났고 기획사 직원들과 소속 연예인들의 소지품에서 금품이 없어지는 일도 일어나자 전용철을 막 잡고 의심한 거야. 이 새끼가 맨 처음에 잘못했네. 원한이 아니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자 전용철을 도둑으로 몰고 사소한 실수를 저질러도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배병수가 전용철에게 면박 주면서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리고 해고했어요. 아, 근데 전용철이가 열받았구나. 지가 잘못해놓고. 배병수가 잘 나갈수록 전용철은 복수심을 키웠다. 근데 전용철에게 뭐 어떻게 할 능력이 없잖아. 그리고 갖고 있던 돈도 뭐 술 먹고 도박하고 뭐 그랬나봐요. 돈이 떨어지고는 카드 빚 냈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자기도 할 줄 아는 게 이거니까 로드 매니저 일 시작하려고 연예계를 드나들다가 우연히 다시 만난 배병수로부터 너 같은 사람은 매니저 할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듣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1994년 10월 전용철은 가진 돈도 떨어지고 1,000만 원이 넘는 카드 빚마저 지게 된 상황에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의 한 성인 오락실에서 범행을 공모할 사람을 찾는데 때마침 절도 등 정가 오범의 김영민을 알게 됐어요. 친구가 아니었네요, 이 사람은. 이들은 뭐 오락하다 만나가지고 돈을 벌자 이래서 공범이 된 거야. 전용철은 김영민에게 배병수가 재산이 많다. 그리고 배병수의 내부 사정을 잘 안다는 점을 이용했고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다고 범행을 제안합니다. 12월 11일 밤 11시 에스페로 자동차를 빌려갖고 배병수 집에 도착했고 초인종 눌렀는데 응답이 없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 안에 들어갑니다. 숨어 있다가 배병수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김영민이가 먼저 공사장에서 주워온 강목으로 배병수를 때렸어요. 그 다음에 안방으로 끌고 가서 전기장판 전선줄과 커튼 찢어서 침대에 결박하고 배씨를 깨운 뒤 칼로 위협해 예금 통장과 현금 카드 위치,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했어. 배병수가 이제 또 성깔이 있잖아.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용철이 막 때리고 그래서 결국 들었는데 뭐 돈 여기 있다, 통장 비번 뭐다 말했는데 그냥 둘이 죽인 거야. 신고할 테니까. 자신들의 얼굴을 아는 배병수가 혹시나 경찰 신고할까봐. 근데 이게 왠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얘네가 복면 썼으면은 이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 죽여도 됐을 것 같고 준비성이 좀 부족했던 건가? 다음날 12월 12일 공범은 둘이 배병수의 시신을 최진실이 드라마 촬영을 하기도 해서 전용철이 익숙한 장소였던 경기도 가평 야산에 유기했고 범행 증거가 남은 차를 외진 곳에 버립니다. 당시로서는 신형 차량인 브로엄을 구입해서 통장에 배병수의 돈을 막 인출했고 그 돈을 뭐 술집 여러 유흥업소 다니면서 썼고 이렇게 찍혔구나. (1995년 6월)
네, 재판이에요. 무기징역 나왔고요. 항소했는데 무기징역 확정됐습니다. 최진실 씨가 이제 증인으로 나왔는데 고인이 모진 행동을 하긴 했지만 살인까지 이어질 일은 아니었다라고 증언했고, 비공개 증언이었구나. 연예인이라 그런가? 이후 전용철은 형이 확정돼 수감되자 일부 정치인과 언론사에 지속적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는 편지를 보내고 언론사와 교도소 내 인터뷰도 했습니다. 섭섭한 게 있대요. 자기는 기자들 실명 거론하면서 그 섭섭함의 실체를 교도소 인터뷰로 전달했는데, 이 문제로 또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소환조사 받았고, 당시에 고 최진실이 이 사건의 배우라는 억측과 루머에 시달렸다. 최진실이 사망했을 때 전용철은 너무 슬프다, 그때 바빴는데 최진실이랑 일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말도 있었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전용철은 원주교도소 들어갔고 모범수예요. 형량이 20년으로 감형돼가지고 2014년에 나왔네. 영민이는 2025년 3월 올해 형 집행정지로 출소해갖고 자유가 됐네요. 용철이가 이제 또 나름 성실했어. 이 새끼가 왜 그런 거야 그러면은. 아니, 자격증 10개 따고 전문대 학사도 취득할 만한 새끼가 왜 사람을 죽여? 왜? 응? 에휴, 등신 같은 새끼. 씨발. 장기 기증도 했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니, 안 그럴 수 있던 새끼잖아.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고 있겠네요. 그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예, 이 사람입니다. 예. 나도 같은 생각이야. 예. 존나 좀 질 좋은 사람은 아니고, 그 거들먹거리고 막 꺼드럭거리는 거 좀 짜증나는데 보기가. 그렇다고 살인당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딱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야, 요즘은 연예계에 이런 강력 사건이 없잖아요. 있어봐야 이제 뭐 성범죄나 뭐 약 관련된 그쪽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좀 약간 이런, 예전에 뭐 80년대 90년대 헐리우드 스캔들 보는 것 마냥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 연예계 찌라시도 요 당시가 진짜 많았어요. 뭐 희한한 거 많았어요. 막 뭐 유명한 여자인데 드라마 주연하는, 뭐 버스 뒤에서 뭐 무슨 뭐 실장님의 뭐 빨고 있었다, 뭐 이런 거 찌라시 막 걔 돌고 막 이상한 거 많았어 진짜. 지금은 그런 거 잘 소문 안 나는데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그런 소문이. 네, 여기까지 하고 오싹오싹은 또 다음 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